이설의 정치철학 TV. 공연장에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웃는 것도 뭐 어떤 계산이 있어서 웃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으아 막 해 이렇게 막 웃고 막 발랄하게 사람이 오픈돼서 확 피어있는 이렇게 막 음악에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땀에 젖어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런 표정을 보면 평소에 참 미인이다. 뭐 이런 얼굴에 뭐라 그럴까? 비례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도 참 아름다워 보여요. 소녀 시절을 지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자신이 낳은 자녀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데려와서 함께 그 흥을 즐기는 아줌마 부대들의 그 화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고 신해철 씨죠. 넥스트라는 그룹까지 이제 활동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공연을 부모 자식이 함께 가서 무대 앞쪽에서 관람을 하고 또는 직장 생활에서 퇴근을 한 후 넥타이를 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차라리 좀 움직이든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 울기만 했던 당시 제 나이에선 아저씨였죠. 그 아저씨도 히트였어요. 가만히 서 있는다고 욕먹었어요. 하여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료화된 일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나이를 먹어서 보러도 오셨고 엄마가 팬이라 알게 된 가수를 딸이 그 아들이 말이 왜 이렇게 꼬여요? 그 아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함께 팬이 되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당시에는 이렇게 남들은 웃고 뛰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울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아, 저 넥타이 아저씨 저 넥타이 되게 굵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 아저씨가 뭐 하는지는 사실 관심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공짜표로 고스에서 표를 보내줘서 갔었던 것이었고 그런 제가 그 나이 때 그런 콘서트장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식적인 뭐 콘서트는 아니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락 페스티벌 같은 것이었죠. 그때가 지금 여름이 되니 또 생각이 납니다. 여름하고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이 락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라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해철 씨가 했던 말 중에 자기들은 추잡하게 우리 음악 좀 틀어줘요. 우리 음악 좀 사줘요. 앨범 사달라고 이런 짓 하느니 자신들의 팬들이 새끼를 쳐서 인구를 늘리는 게 더 빠르다라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공연장에 정말 새끼들을 쳐서 오는 거였다. 더군다나 애기들을 이제 안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앞에 띠를 메고 오신 분들도 정말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음향에도 그렇게 큰 음향에도 엄청 음향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굉장히 커요. 제가 많은 곳을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공연 기획하는 콘서트장을 가보고 귀가 트인 귀랍시고 거기서 귀가 트인 것 같아요. 보면은 현재 음향 시설을 보아도 그만한 시설 없더라. 근데 그런 음향 시설에서도 그 아이들이 경기 한 번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 보면은 야,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참 지금 새삼 다시 한번 느껴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층에 당시 신해철 씨가 2층 저 멀리 있는 무대에 좌석에 있던 자신의 좋은 눈을 과시하며 말했던 중1, 중2 정도 되는 여학생들하고 나란히 앉아 있다고 놀리면서 아줌마 부대들을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모션을 선도했다고 하고 모션 다 알고 코러스 다 알고 그러고 2층 이렇게 있는 데에서 아주머니 쪽이 이제 박수를 치다 못해 결국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지쳐갖고 결국에는 몸통을 두드리더라. 그래서 이제 스탠드에서 굴러떨어지기 직전까지 열광을 했다. 이렇게 놀리면서 말했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콘서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10대나 혹은 철모른 시절에 잠시 열광하는 이런 것으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죠. 무지.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인기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나이 때는 가요 톱10 1등하고 지금은 쇼 음악 중심에서 1등 해야 좋은 노래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참 요즘에 콘서트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기 참 쑥스럽구만 민망하구만 그런데 가기가 거시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그 나이에 우리가 봤던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그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직접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그 무지를 또 대놓고 이야기한 것도 그 또 무식이고 뭐 그런데 뭐라 그럴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대중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젠 무지와 무식의 동시 개념인데요. 대중문화, 대중음악이라면 그 개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대중에 의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이 정의의 일부이고, 진정한 정의는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며 대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작자와, 진정한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대중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은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당시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원내 대중정당과 비교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이 대중이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당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원내 정당에서 대중정당 정치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대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는 대중정당의 대중을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 대중정당까지는 왔어. 시스템은 바꿨는데 그 주체가 되는 대중은 무엇일까? 이 대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은 그 정의의 일부이다. 음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관객과 콘서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소비되는 소비자를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듯 해서요.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대중에 의해 소비되어지며 대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대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통령 아저씨, 그 아저씨 이름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줄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랍니다. 이 대중들이 음악을 듣고 있지만, 그 대중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대중음악가, 스타 뮤지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음악을 감상하던 대중들의 일부가 나중에 또 창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신해철 씨 공연 얘기를 잠시 했지만, 그분의 예로 한 가지를 더 든다라면요. 고등학교 때 그분은 들국화 공연을 들으시고 집에 가셨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조용필 노래를 듣고 뻥이 가가지고 잠을 막 못 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디퍼플이랑 스콜피온스 노래를 듣고, 자신은 메탈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방 안에서 울부짖고 이랬다라고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비자가 창작자가 된 것이잖아요. 이게 대중음악이다. 이러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음악가가 이제 신해철 씨까지
아버지께서는 되셨잖아요. 직접 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직접 꿈을 키운 거잖아요. 본래 음악가라는 그 직업은 직업으로서 전수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음악가여야지 자식도 음악가가 될 수 있었고, 또 음악가가 자신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갖춰준 것도 아니고, 또는 신분이 소질은 있어도 자신의 신분이 너무 높아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따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분이 너무 낮아서 자질은 있지만 음악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예를 들면은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파가니니 같은 경우도 아주 잘 사는 뭐 부유층이나 또 공작이라든지 잘 사는 귀족 집안의 태생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5살, 6살 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 멀리 지방, 나라까지 마차 타고 따그락따그락 타는, 그땐 도로 상황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 도로를 마차, 바퀴, 엄청 큰 바퀴에 이끌려서 한마디로 뭐 유랑 서커스 공연한 거고, 아버지는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한 거죠, 한마디로. 아이의 재능을 이용해서 앵벌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음악의 자질은 높지만 소질은 좋고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파가니니 같은 경우도 자신의 바이올린보다도 나이 먹어서까지 쓰라고 아버지가 성인 바이올린을 사서 줬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음악가라는 직업이 세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80% 이상은 세습 형식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되고 그러는 전문가 직종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 자신이 그 직업이 아니면 자식 교육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직업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던 계급의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부가가치 또는 뭐 우리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핑계로 자식을 활용해서 실제로는 자기의 대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녀들을 이용해, 다 이게 너 잘 되라서 그런 거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설득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배어있는 방법으로 자식을 설득해서 하는 욕심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부모에게 요구를 해서 하는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옛날에 기독교 지배하에 유럽 역사에서 음악가라는 것은 신의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가지고 함부로 이제 대중들이 막 이렇게 음악을 직접 쓰거나 하는 것이 음악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화형시켜버리고 마녀 사냥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음악이 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음악은 일부 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이 클라이언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생활비 주고 야 우리를 위해 네가 음악을 만들어봐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만들어 드립쇼 이러면서 음악을 이제 임금님 주무실 때 듣는 자장가 음악 만들기도 하고 200자 김 공장님 무도회 때 쓰시는 무도 음악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주문 생산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또 그 음악가라는 직업은 세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대중들은 음악 그런 거에서 왕따였죠, 왕따. 그러다가 이제 귀족이나 왕들이 자기들이 주문해서 음악을 실컷 듣다가 자 이제 나 여러 번 들었으니까 쟤네들한테도 좀 연주해줘. 이러면 그런 음악들은 이제 대중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음악들을 이제 소질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듣고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악보를 만들어서 악보집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는 악보집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현대에서 대중음악가가 불특정 다수의 전체 민중 혹은 인민, 대중 뭐라고 하여튼 부르던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영예를 가지게 된 것. 또 이 대중들이 자기 스스로 스타를 배출해 이제 내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후반기 요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1에서 100까지 숫자라고 치면은요, 99까지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99까지. 100인 현재 시점에서 벌어진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100인 현재 시점에서. 99까지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음악을 10대나 20대 초반에 좀 뭐랄까 세상에 대해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 좀 듣고 이제 직업도 갖고 먹고 살 일 바쁘고 그러면 음악은 사치이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배부르니까 한다.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의 사이즈를 요만하게 축소해서 자기 인생의 화려한 책상을 무채색으로 그냥 회색빛으로 자기가 뻑뻑뻑 하고 빽빽하게 이렇게 막 칠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살면서 맞다고 우기면서 살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악이나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에 자기가 무지하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인데 이렇게 폭넓게 탄력성 있는 생활을 하고 예술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가질수록 뭐 성공하고 이런 인생을 가질 확률이 사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콘서트장에서 소리 지르고 뛰고 땀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만큼 수치스러운지 저는 모르지 않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가 얼마나 폭 좁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자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접근 방법으로 대중이란 단어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대중가요, 신해철 씨, 대중, 이런 음악, 이런 거를 말을 하려던 게 아니고요. 왜 요즘 그럼 왜 대중을 하려고 하느냐? 말도 꼬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정당, 민주당은 이제 대중정당이란 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님의 입술을 통해서 공표하셨죠.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도 아실 것이고, 근데 처음만 들으시고 다들 안 들으시나 봐. 이게 조회를 해보면은 들은 이게 레코딩 수가 짧아.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를 모르겠어.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아유. 하여튼, 그래도 저는 합니다. 하여튼, 매회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영상들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원내정당과 대중정당을 비교한 영상을 올린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정당을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대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아저씨 말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이면서 우리는 소비자이다. 이것은 음악과 문화와 이런 쪽 상품에 관련된 것만 정해진 그 구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에도 어떤 분야에서도 대중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것이다. 이것을 프로슈머라고 한다.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패스?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어요. 듣지도 않는 걸. 이 단어는 그러니까 프로듀서라는 생산자와 컨슈머라는 소비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중정당, 원내정당을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선거제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이런 거 싸우셨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때 선거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이런 거 설명해 드렸을 때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요.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편, 전전편 모두 핵심의 내용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성대 묘사를 좀 합니다. 이게 이미 저의 연기 실력은 홍길동 전으로 들으신 바가 있으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인물을 따라하는 것은 형식의 얽매이기 때문에 저는 성대 묘사는 그다지 따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 채널의 운영자분께서 하시는 그러한 묘사 행태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나도 발버둥 쳐야겠다. 왜냐면 나도 내 채널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도 이제 나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발동을 걸어야 한다.
제가 또 연기로도 먹고 살면은 일반인 치고는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나름 또 한 가다 하니까 나 참나. 근데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보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요분 말투에 꽂혀가지고 사실은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요분한테 꽂혔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한번 맞춰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중대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가 되어 1심에서 중대비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한 수사 방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맞춰보세요. 최혜병이 목숨을 잃고 떠난 그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과정에 무슨 또 사람을 불러서 결제까지 해놓고 목소리가 다소 잠겨서 평상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좀 아쉽네요. 먹은 속을 깔아주니까 하지 못하였다. 아쉽습니다.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27명입니다. 외우시죠? 그럼 여기서 중간에 딱 잘라서 현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현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경순, 현철, 고순. 이렇게 조선 시대가 1392년에서 1910년까지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죠.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외우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100년을 따져 본다라면은 한국 대통령이 20명이 나옵니다. 대통령 이름과 업적을 모두 나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 정권을 했고 4.19와 초기 정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위기간이 짧게는 10에서 15년에서 길게 통치를 했고 40년씩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한 인물씩 임금별로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의 업적과 공과 사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그랬을 때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별 활약상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업적이 무엇이 있을까? 업적만을 놓고 따져보았을 때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업적은 상당히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이제 놓고 보면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재임할 당시 대통령만 100명이 나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는 27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100명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럴 때 뭐 김, 이, 박, 최정, 노, 이, 박김 뭐 이런 식으로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하느냐? 못 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이 채 안 되었고 이승만이 12년을 통치했고 박정희가 1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에서 두 사람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5.18과 6월 항쟁이 있기에 기록에 남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7년을 통치했으니까요. 나름 다뤄지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육공화국, 노태우 정권, 뭐 그 다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어떤 대통령이 임기 이후 업적을 말할 때 교과 과정에 실릴 만한 역할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명박이요? 4대 해강이요? 촛불 광우병 촛불 집회? 이명박의 업적이 후손들에게 알려줄 만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업적이 뭐냐고요? 묻는 것입니다. 뭐 2008년도 경제위기 이런 거, BBK 사건 이런 거 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미와 그분의 겸손함, 정의로움을 사랑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년 이후 업적 부분에 뭐가 실릴까요? 말씀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주변에 저의 친구들이나 박사, 교수,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일까? 실릴 만한 게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의 5년은 그래서 건너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권과 반칙 없는, 그렇다면은 200년 뒤 40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되거든요. 100년에 20명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00년이면 44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명의 대통령 중에 특권과 반칙 없는 대통령이 없을까요? 그러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이것이 업적인가요? 냉정하게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민을 표방하는 대표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실릴 업적을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장희빈 장록수가 재미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나 책을 망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라고 치고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한 뭐 김어준 씨와 관련하신 분들도 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업적은 무엇일까? 이 교재에 실릴 만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뭐 코로나 방역을 했다? 뭐 이런 거 실릴까요? 안 실립니다. 이거는 실릴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을 맞닥뜨렸다. 요 정도까지만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지만 이것을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그런 역병이 돌았고요. 그러한 업적에 대한 왕들의 업적은 실리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태조 이방원의 업적은 어마어마하죠. 왕권을 강화시켰고 사관을 독립시켰고 육조 집계를 시행하였고 재정을 확보하였고 사관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양정사업을 실시하였고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미안하지만 문재인의 업적은 200년 역사책에 안 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이후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 김대중 개인에 대한 5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죠. 5년이라는 대통령의 짧은 기간은 그 자리에 재위했던 대통령 누구에게라도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이 김대중 정부를 초월해서 김대중은 앞으로 200년, 300년 이후의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큼 큼직막한 업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400년, 500년 이후 1000년, 2000년 뒤에도 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면에 김대중이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화 업적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한 인물의 개인에 대한 서사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태계 이왕, 이이 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야인 시절의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향후 1000년, 500년 이후에도 나올 내용은 김대중의 업적으로는 여야 간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첫 번째 정권이자 정부라는 타이틀은 1000년, 2000년 이후에도 한국 역사서에 실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19 장면 내각은 정권 교체를 하긴 했지만 피를 흘렸죠. 그래서 평화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나라 역사 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IMF 경제 위기 극복, 이게 안 실릴 수 있을까요? 실릴 부분이시죠? 그리고 분단 시대의 남북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아니 이러한 이야기가 통일 파트에서 어떻게 안 실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곡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어떻게 안 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김대중이고 이게 역사의 승자 김대중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을 김대중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역사의 승자입니다. 김대중 이외에는 실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까지에는. 아쉽게도. 지난 시간에는 역사 철학의 한 국지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요,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제 해당 사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민주당원들, 민주시민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법 철학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 철학 부분에 한 꼭지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법 철학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법 사상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리스, 로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철학은 난해하실 수도 있고 어려워서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그래도 저의 재주라면 재주가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푸는 재주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나름 그런 걸로 인정을 받고 있고, 네가 하면 좀 쉬워 보여. 무슨 일이든 제가 하면 좀 쉬워 보인대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죠. 이게 저의 재주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왜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처럼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체제 하에 있었던 시절인 1944년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실마리로 삼아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평소 자신의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그 여성의 남편은 군인으로서 당시 소련과 대치해 있던 동부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전선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발언은 제3제국과 군대에 해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나치 체제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인은 남편을 고발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불고지 죄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여성, 이 부인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 왜냐면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은 체포가 되었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 집행 대신 전선으로 보내져서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 죄송합니다. 1949년 그 여자에 대해 죽은 남편의 친척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문제 행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행위가 나치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므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유효한 나치법에 따른 것이지 자기는 결코 범죄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즉 항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의 나치 법률은 법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자의 밀고행위, 이 부인의 밀고행위와 나치 법률을 적용한 법관, 판사의 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인데요. 이 물음에 대해 답변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법을 절차에 맞게 제정된 실정 법규들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제정 법규 이상의 그 무엇까지도 포함해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까지도 위 사례에서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야 하였던 당시 독일 항소법원의 입장을 한번 실제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발음이 꼬입니다. 보면은 비록 그 남편의 당시 유효한 실정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되었지만 문제의 법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가지는 건전한 양심과 정의감에 반함으로 무효이며 그 여자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를 범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즉, 그 여자는 1871년에 공포 발효되었던 독일 형법전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죄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보면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따져보았을 때에 이 결론은 찬반 양론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네요. 찬반 양론이 엄청나게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갑론을박을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살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법률가들은 어떤 물음들을 던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법인지,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의하다라는 점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은 효율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자들을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까지도 덧붙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이제 문제, 독일 히틀러 나치 체제의 그 문제 있잖아요. 부인에서 제기한 물음들을 염두에 두고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법 철학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 마셨어요. 앞에서 든 예는 법이 가지고 있는 두 요소인 강제력과 정당성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법률이 절차에 따라서 제정이 되면 법률의 내용이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이 된다라는 측면은 법에는 실정법들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 법의 두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법의 여신인 디케 아시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그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요. 이때 디케가 들고 있는 칼은 강제를 상징을 하고요.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디케의 눈을 가린 띠는 공평무사를 상징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복수에서 비롯되었고 법의 역사는 복수를 이성적으로 제도화하는 경로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법을 바라보는 눈은 법의 이 두 얼굴, 강제성과 이성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디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경험만을 통해서 국가의 강제 규범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뭐 이런 것들은 4, 5살만 돼도 압니다. 강제력이 없는 법 규범을 상상하기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법 규범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규범이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바라보는 태도는 명령주의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법학자 존 오스틴의 입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람은 법을 국가의 명령으로 조직화된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규범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법학도들은 법률 용어 사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수의 사람들 간의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에 뒷받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령주의적 관점의 법의 측면을 잘 이 부분에서는 포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이 법 규범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마피아 집단의 명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고 합니다. 저는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령화된 조직화된 마피아 집단의 명령과 이 법 규범이 무엇이 다른가? 조직화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층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보는 극단적인 계급도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법규범이 조직화된 폭력 집단의 명령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법의 특징을 실천 이성의 요소로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이성의 요소. 실천 이성의 요소는 무엇이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도 좋다 라는 세 가지 표현의 요소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세 가지 이외에 형식을 가진 규범을 상상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법 규범에서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가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규범을 예로 들면서 한번 말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헌법 규범을 예로 들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법 규범의 문장은 원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한번 돌아보고 도덕규범, 법규범, 관습규범 중에서 사실의 문장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들, 명령, 금지, 허용으로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소망해 봅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는 표현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점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이 점이 왜 중요한 것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득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할까? 예를 들면은 영화를 보러 갈까? 책을 볼까? TV를 볼까? 하는 일상적인 선택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처럼 행위 선택에 관련된 고민, 판단, 토론, 결정, 행동의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실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천적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규범의 세계가 곧 사람들의 상호관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규범에는요, 인간이 빠진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라 라는 규범이 있다라면요, 그것은 나를,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왜? 라고 묻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 규범에서도 당연히 왜? 라고 그 규범을 말하는 사람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권력자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력을 행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 규범대로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강제력, 폭력인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인가 근거를 들어서 정당화해서 내가 그 규범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까지는 근거를 대고 그 다음부터는 강제력, 폭력을 동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요. 이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방식,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력을 행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 법규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방식은요, 두 사람 관계에서 힘 차이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드문 방식이라서 이것은 이제 제외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정당화와 그 과정으로만 진행되어진 것이죠. 법규범의 영역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강제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법이 강제력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의 과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 법규로만으로는 상호작용을 이제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규범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와 정당화 두 요소를 함께 살펴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말을 많이 하니까 막 목이 마릅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명령, 금지,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 인간에 대해서 바래진다는 점, 규범을 말하는 자와 규범을 듣는 자 사이에 정당화의 진행 과정, 이러한 것들, 실천 이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이성이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인 가장 근본적인 활동입니다. 규범의 근거를 끝없이 묻다 보면은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최종적인 근거가 이제 근거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규범 또는 원리, 그 이상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와 남을 인간으로서 존중해라 라는 규범적인 요청이 규범의 최종적인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천 이성의 최종적인 토대에는요, 한국 사회의 헌법에서 인간 존엄의 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존엄의 원리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이제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고 달성하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행복 추구의 자유 규범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안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점, 입장, 이해관계를 골고루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절차적인 공평성을 규범화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자유,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규범적 이상을 이제 이 자유에 실현하려는 체제를 뜻합니다. 말이 약간 엉켰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 경제활동의 자유만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일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능력, 도덕적인 품성, 의지 등 모든 점에서 다르고 불균등하게 태어나고 불평등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각 개인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동등하다는 점을 말을 하였고,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라는 원칙을 사실적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는 개인들로 대우해야 한다. 규범적의 내용도 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각 개인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각 개인들이 어떤 본질적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동등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불평등한 개인들이 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야만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실천 이성의 내용으로 동등한 인간 존엄의 원리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범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인 정의 규범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볼 때 법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성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각 개인의 양심의 법, 법률도 법률이지만 그 법률을 해석할 때 양심의 법을 기본 주축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동등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 나와 다른 자를 배려하고 근본적으로 이루려는 원리 규범을 자연법에서 저는 근간을 두고 저는 법을 해석을 하고 법을 보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범을 왜곡하는 관점에 이런 의미들을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해체를 해야 하고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재빠르게 빨리 형성을 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법의 역사가 낡은 법의 의미를 해체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래야지 이러한 의미들이 새롭게 태동을 해야지만이 법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가 올바르게 인식이 되고 법철학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선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기준으로 나누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법의 지배라는 표현도 사실은 철학적 표현이거든요. 이 용어 자체도. 그랬을 때 이 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발전하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최근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투표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을 하기에도 그렇고 선뜻 나서기가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임을 주장을 했던 최초 발언자로서 막중한 무게감은 느껴지는데요. 무게감이.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동영 작가를 이재명 대표님께서 인터뷰 하셨던 것은 제가 이제 그래도 철학 나름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님을 파악해 본 결과 이동영 작가가 편한 거는 사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네가 연임 반대했지? 나 오늘 처음 연설한 날이야. 나 연임해.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뜻으로 저는 제 중심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도 삐뚤게 생각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고들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사방이 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습니다. 언론개혁은요, 문화개혁은요, 대중문화, 언론, 정치가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중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가 손을 일체 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중문화, 언론에 손을 대는 순간 망하게 돼요. 나를 대변하고 나를 위해 만들고 저쪽이 치우치니까 이쪽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따지게 되면요,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법률적으로 개정을 하시라라고 마련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이 될 만한 스피커를 키우시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특정 정당이 특정 유튜브 언론 매체를 선택해서 내용을 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손을 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아예 그냥 일체 손 대지 마세요. 그것부터 개혁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인물 평가를 뭐 누구를 비방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저는 안 하는 것으로 할게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표님 영상 봤어요. 보니까 김민석 의원 원픽 하셨던데, 제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던 간에 현재 그분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적으로 말씀하지는 못하시지만 둘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선이고 최고위원회에 나와야 될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의 뜻은 대표님이 부탁해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표님이 부탁하셔서. 이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 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김인석 의원님을 대놓고 뽑으라고 말씀을 못 하시니 그건 위법한 행위니 돌려서 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고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반대 세력들, 조국혁신당 나올 때도 그렇고요. 반대 세력은 항상 우리를 흔듭니다. 그 흔드는 세력들만 제외하고 투표하시면 돼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흔드는 세력을 제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이제 개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따져볼 때라는 걸 따져봅시다. 한 개인의 잘못이 단체 전체에 폐를 끼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한 개인의 잘못이 개인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과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친구들을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친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얼굴이고 거울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저희 교수님도요. 제가 이게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조교 자리가 나와갖고 조교 이제 대학교 사회교육원이라는 곳에 조교 자리가 굉장히 치열해요. 티오가 안 나는데 저를 이제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는 사회교육원은 이제 교수님하고 또 무관하게 원장님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원장 이런 식으로 부설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잘 모르시니 제 친구가 어디서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도서관 사서로 걔는 조교가 아니었다. 조교로 있다가 걔는 교직원이 됐던 케이스인데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면접을 보지 않고 바로 언제부터 출근을 해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내용인데 저는 면접을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던 문제가 이렇게 있었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회교육원 원장님께서 제 친구에 대해서 제가 그 밑에 뭐 친한 친구가 누가 뭐 우리 학교 내부에 누가 있냐. 조교 또는 뭐 근무하는 친구 누가 있냐라고 쓰라는 그 공란이 있었어요. 제 친구 이름 썼거든요. 그 친구 이제 근무하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뭐 착한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지 또 그 관장님 도서 관장님하고 잘 아셨대요. 그래서 얘 면접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제가 채용이 됐다는. 그래서 당시에 잠시나마 조교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
것도 있고,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깨우치고 그랬던 사람이라면은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고, 특정 행동 한 가지만 가지고,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정치하다 보면은 정치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돈 없이 정치, 당시 시대를,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정치할 당시에 지금 현재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된 것도 아닌 것이고, 후원 계좌를 열어서 모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 고려하자라는 것입니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촛불행동의 김민웅 그 교수하고 형제지간이라서 선거하기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절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대요. 넘으셨고, 이건 사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내용이고,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의절을 하셨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의절했다고, 당사자가.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잖아요. 당사자가 일하시고 싶으신 분한테 표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김민석 의원님 일지망으로 뽑아주시고, 솔직한 얘기로 이현주 의원님도 과거에 잘하신 거는 없으세요. 과거에 솔직히 민주당에서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시급 올리려고 10,000원 이상 올리려고 했을 때 뭐라고 반대하셨냐면은, 사장님이 힘들면 나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알바생 월급 3개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사장님이 어려우면 알바생 월급 3개월 정도는 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도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 어려워서 자기도 알바 월급 안 받았다. 자기는 3개월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어요. 그 문제로. 당시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사과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꼭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큰 범위로 말씀하셨죠. 젊은 시절에 자기가 말이 너무 과격했고 반성한다 라고.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의원님의 경우는 그렇게 왜 이렇게들 나쁘게 원하는 감정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현실적인 상황, 시대적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몰아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와주세요. 대표님을 도와주셔야지 되고, 어떤 결정이든지 투표권이 갖고 있으면요 책임도 뒤따릅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 권리 줬더니 결과가 엉망이다라는 말 나오기 시작하는 언론들, 우리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그리고 원외 인사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고, 지금의 투쟁력으로 밖에서 그냥 뛰시라. 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 분을 누가 움직이는지 너머까지도 보셨으면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고, 정봉주 의원을 누가 움직이게 하는지까지 넘어서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뭐 누구 개인을 한 명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일지망하시고, 이지막에는 여성 의원 한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 원픽 하셔라. 김병주 의원은 안정권이지 않습니까? 김병주 의원은 열외고. 그러니까 일지망 김민석 의원 무조건 원픽 하시고, 이지망 이현주 의원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여성 의원은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요. 5명이니까.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좀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이 일하시고 싶으시대잖아요, 같이. 그렇게 그 영상에서도 표현을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40분을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정책 얘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터뷰 내용의 결이 달라요, 결이.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가끔 어렵대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과거에.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좌우당간 김민석 의원하고 일하고 싶으시대요. 뽑아주세요.